3. 두 형제의 야행. 기차에서 내리는 김범무의 시야에 고깔 모양의 참산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언제 보아도 단아하고 말쑥한 그 모습이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유난히 선명하게 가까워 보였다. 김범무는 어떤 아늑함과 따스함과 편안함, 그런 것들이 고루 섞인 감정의 흔들림을 느끼며 한껏 숨을 들이켰다. 그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만 느낄 수 있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장이었다. 그는 숨을 들이켤 때 스르르 감겨진 눈을 그대로 감은 채 숨을 토해내며 고향의 냄새를 음미하고 있었다. 갯내음과 땅내음이 어우러진 그 미묘한 냄새도 고향만이 주는 특이한 냄새였다. 그 냄새 속에는 이상하게도 바람에 갈대잎 쓸리는 소리, 기러기 울음소리 같은 것도 섞여 있는 듯 느껴지기도 했다. 분명 갯가이면서도 폭우가 한 정도 없이 길어 정작 바다는 멀리 밀쳐두고 민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반원을 그린 산줄기에 그 넓은 나간벌을 품고 있는 고향은 언제나 두 가지 정취를 함께 느끼게 하는 풍광 아름다운 곳이었다.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는 그 짧은 시간만은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울 수가 있었다. 아버지가 입원을 했다는 사실까지도. 끼룩 끼룩 끼룩. 기러기 때의 맑은 울음소리가 피아노의 높은 건반을 빠르게 두들기는 것처럼 석바뀌며 들려왔다. 김범무는 습관적으로 왼쪽 포구의 하늘로 눈길을 던졌다. 언제나 청연하게 줄 서서 나는 깔끔한 기러기 때의 모습이 먼 거기에 있었다. 벌써. 감정의 여울이 일었고 그것이 뒤늦은 감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김범무는 혼자 멋쩍게 웃었다. 11월 상순이면 기러기가 먼 길을 날아와 갈밭에 깃을 친 지도 한 달이었다. 사람만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은 더 크게 보이는 도시에서 비비적거리다 보니 계절의 바뀜을 마음에 담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역을 벗어난 김범무의 발길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차부를 지나 평소에는 별로 다니지 않는 샛길로 접어들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병원으로 가려는 서두름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전보를 받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전보는 을의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에 사용되는 빈도수가 많았고 그럴 경우 그것은 터무니없이 냉정하고 거만하게 마련이었다. 그가 받아든 전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붙인 급입원 금내 요망모.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골격만으로 된 인체도와 같은 10개의 글자. 그 생략될 대로 생략되어 버린 10개의 글자 중에 2개나 들어있는 급자는 사람을 턱없이 허둥거리게 만들어 기차로 떠밀어 넣었고 9시간이 넘게 걸리는 기차는 전보 내용을 곱씹고 곱씹으며 온갖 불길한 생각을 지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지겹게 긴 시간을 제공했던 것이다. 어찌 되셨습니까? 김범무는 전 원장을 보자마자 인사를 차릴 겨를도 없이 이렇게 물었다. 김 선생, 오랜만입니다. 전 원장은 언제나 식물적인 느낌의 안온하고 순박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김범무는 그 손을 잡으며 전보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위기를 넘기게 되었을 거라고 직감했다. 걱정 마세요. 무사하십니다. 전 원장이 눈짓으로 입원실 쪽을 가리켰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범무는 비로소 웃음을 지었다. 앉으십시다. 주무실지 모르니까 가로원 보고 다녀오게 하죠. 전 원장은 자리를 권하고는 아마 급체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노쇠로 체력이 약하신 데다 급체를 하다 보니 호흡 곤란이 겹쳐져서 한때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원체 어르신께서 정신력이 강건하셔서 무사히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경과를 설명하고 나서 간호원을 불러 입원실을 살피고 오라고 지시했다. 원장님 의술이 저희 집안을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범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담뱃갑을 꺼냈다. 아닙니다. 제 의술이 변변찮아 김 선생을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었는걸요. 그런데 서울 생활 재미는 어떠십니까? 전 원장이 쑥스러워하며 화제를 바꾸었다. 글쎄요. 여기 있을 때는 신문만 가지고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뭔가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래 서울 가면 그런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정작 서울에 가서 보니 잔뜩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고 한 게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긴 그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웬걸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도록 날마다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난 다음부터 일정 때 소각쟁이보다 더 심하게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벌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일정 때야 사람이 죽는 일까지야 없었지 않아요. 누가 죽기도 했습니까? 김범우는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려다 말고 눈을 크게 떴다. 예. 술도가 하던 정 사장이 얼마 전에 소작인들 낫에 찍혀 죽었습니다. 정현동 씨가요? 김범우의 뇌리에는 정현동과 정아섭이 동시에 떠올랐다. 전 원장은 정현동이 죽게 된 경위를 소문으로 귀동냥한 그대로 전했다. 김범우는 한참을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다가 불쑥 말했다. 그 사람 죽을 짓을 했군요. 죽음을 자초했어요. 내 생각에도 그분이 너무 과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세상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다투다간 무슨 큰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농지개혁법을 새로 바꾸든지 지주들의 그런 행동을 법으로 단속하든지 해야지 소작인들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작인들이 나쁠 리가 없죠. 그렇다고 정부가 법을 바꿀 리도 없고 지주들이 그런 못된 짓을 멈출 리도 없고요. 김범우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세상이 어찌 돼가겠어요? 소작인들은 점점 한 덩어리가 돼가면서 거칠어지고 있는데 지주들 편에선 정부는 끄떡도 안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있는데 소작인들 정도 무서워할 리가 있습니까? 실제 형편은 그렇지가 않은데도요. 정치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닙니다. 알면서도 억눌러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도리 없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작인들 난리가 일어나고 정부가 엎어져야만 해결될 일입니다. 내란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치하는 꼴은 내란을 조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분안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듯이 이대로 가다간 또 그런 농민 난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통합사상인 농민들을 일으키는 불씨가 됐고 이번에는 공산주의가 불씨가 되는 것만 다를 뿐이겠죠. 나 같은 사람 생각으로도 안 될 일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범하다니 이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전 원장은 불안스러운 안색으로 손바닥을 맞비볐다. 저 원장님 방금 잠에서 깨셨습니다. 간호원이 두 손을 흰 가운 앞에 모으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김 선생, 가보실까요? 전 원장을 따라 김범우도 일어섰다. 실금이 간 백자 항아리에는 작년처럼 송이가 작은 보랏빛 들국화들이 구름덩이처럼 풍성하게 꽂혀 있었다. 어르신, 접니다. 서울에서 둘째 아드님이 내려왔습니다. 전 원장이 나직하게 말하며 일본식 문을 옆으로 밀었다. 아닙니다.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전 원장이 팔을 들며 말했고 그 겨드랑이 사이로 몸을 일으키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김범우의 눈에 들어왔다. 아버님, 그냥 계십시오. 접니다. 김범우는 아버지 옆에 무릎 꿇어 앉으며 말했다. 그래, 먼 길 몰라고 이리 왔냐? 일어나길 작파한 김사용은 아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김범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가슴이 섬뜩해지는 긴장을 느꼈다. 여일대로 여인 아버지는 전혀 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살이라고는 없는 얼굴에 젖은꽃이 부쩍 늘어나 있었다. 정말 일 당할 뻔했다는 것을 다시 느껴야 했다. 전 원장님한테 경과는 들었습니다. 좀 어떠신지요? 이만하면 다 나았다. 전 원장님이 큰 애를 쓰시고 말고. 그래, 공부는 어찌 자리가 잡혔냐? 예, 그냥 그만합니다. 김범우는 이 짧은 대답이 목에 가시로 걸려 쉽게 나오지가 않았다. 이 약송의 알선으로 통신사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벌써 2달 가까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 세상에 이리 갈피를 못 잡게 어지러울수록 진중해야 하리라. 네 어머니는 배웠냐?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이리 왔습니다. 배웠다. 날 봤으니 이제 어머니 가서 배워라. 니를 봐야 마음을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스치는 걸 김범우는 보았다. 그 웃음이 안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 커나가는 것이 온유월 하룻볕 다르고 노인네 기력 쇠하는 것이 하룻밤새 다르다는 말을 김범우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여 가봐. 어머니 애 단다. 예,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김범우는 두 팔로 방바닥을 밀며 느리게 몸을 일으켰다. 가슴에 가득한 우수가
몸을 무겁게 눌렀다. 어르신, 마음 편히 잡수시고 잠이 오는 대로 많이 주무십시오. 회복에는 잠이 약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 원장이 요 밑에 손을 넣어보고 일어섰다. 아버님이 어디 다른 데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긴 마루를 걸으며 김범우가 물었다. 이번 기회에 진찰을 다 해봤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체력 저하가 심하신 거지요. 김범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노쇠 현상은 의술의 능력 밖이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이 피할 도리가 없는 자연 법칙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라 하더라도 김범우는 감정적으로 강한 거부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육신의 정에 따른 부질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범우는 아버지의 발병과 치료 경과에 대해서 1시간 남짓 어머니에게 세세하게 들었다. 여자로서 과묵한 편인 어머니가 그리도 이야기가 긴 것은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김범우가 손발을 씻고 잠시 자리에 누우려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의외로 경찰서장 권병재였다. 예, 오랜만입니다, 권 사장님. 근데 제가 온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예. 그 경찰서장 좀 돼가지고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권 사장의 웃음기 섞은 농담이었다. 정보망이 읍내에 쫙 깔렸다는 얘긴데 그거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닌데요. 전화, 어쩐 일이십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계엄사령관이 잠깐 뵈었으면 하는군요. 저를요? 용건이 뭔가요? 김범우는 순간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 글쎄요. 제가 그걸 미리 물었는데도 말을 안 하는군요. 그 김 선생이 오셨다는 것도 실은 거기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예측인데 누가 김 선생과 손 선생 관계를 알려주고 그 손 선생이 서울 김 선생한테 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귀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일면식도 없는 김 선생을 무조건 만나자고 할 이유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손승호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겼습니까? 김범우는 권 서장한테까지 시침을 뗄 필요를 느꼈다. 아, 예, 뭐 그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전혀 모르시고 계시군요. 권 서장은 자신의 말을 믿는 어투였다. 김범우는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직책상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 손승호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못을 치기 위해 재차 물었다. 아닙니다. 그 전화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어떻게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사 협조라면 그쪽에서 절 찾아와야 절차에 맞는 공무지 팽패되고요. 김 선생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순전히 제 추측일 뿐이고요. 그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절 만나신다 생각하시고 잠시 나와주십시오. 그 심재모 사령관님 소식도 자세히 좀 들을 겸 저도 김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절 좀 도와주십시오. 김범우는 심재모라는 말에 그만 마음을 굽히고 말았다. 알겠습니다. 나가도록 하죠. 김범우는 전화를 끊으며 염상구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다. 권 서장의 추측이 맞는다면 그런 식의 제보를 할 수 있는 건 염상구뿐이었던 것이다. 선생 혹시 서울에 손승호란 자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자마자 백남식이 대뜸 던진 말이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완전한 혐의자를 다루는 태도였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김범우는 백남식의 눈길을 맞쏘아보고 반문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된 백남식과의 대화는 끝내 기분이 언짢게 끝이 났다. 손승호가 자취를 감춘 뒤로 백남식은 그를 위장전향한 빨갱이로 못 받고 있었으므로 김범우를 곱게 대할 리가 없었고 김범우 또한 서민영 선생을 통해서 백남식의 됨됨이를 다 들은 터라 태도가 좋을 리 없었던 것이다. 빨갱이 은닉죄는 빨갱이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걸 아시오. 그 정도야 잘 알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두 사람의 대전은 이렇게 끝났다.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성질이 좀 그렇습니다. 권 서장이 정문을 나서며 말했다. 그건 성질이 아니라 일본 놈 장교 그대로입니다. 관동군에서 독립군 등의 총질이나 하던 저런 놈들이 장교라고 우글거리며 판을 치고 있으니만. 김범우는 말을 중단하고 말았다. 권 서장의 전력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만 들어가시죠. 그 바쁘시지 않으면 저기 다방에 가서 차나 한잔 하실까요?
권 서장이 어색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김범은 웃음으로 대답해 보였다. 저 백사령관이 요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 여기 와서 얼마 안 되는 동안 끝없이 사건이 터졌고 그 중에는 상부의 문책을 받은 일도 있는데다 요새는 지주들 등살에 성질이 날대로 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권 서장이 말했다. 지주들이 뭘 어쩝니까? 그 양조장하던 정현봉 씨가 그 소작인들한테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뒤로 지주들이 좌익척결위원회인가 뭔가로 그 뭉쳐가지고 소작인들을 가차없이 다루라, 뭐 유로에서 당장 빨갱이를 몰아내라, 뭐 요구사항인지 압력인지가 대단합니다. 자기들도 당할까봐 몸들이 달았군요. 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입니다. 권 서장은 타방의 자리를 잡고 앉자 심재모에 대해서 물었다. 별일 없이 풀려난 것은 아시겠고 그 뒤에 그러니까 단영으로 떠나기 직전에 만나 술을 한잔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교에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얘기했는데 서장님을 점잖았던 권 사장님이라고 말하며 그리워하더군요. 그 뒤론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새 근무지에서 일이 바쁜 모양이죠. 제가 점잖긴요. 점잖기로 하자면 그분이 나이에 비해 점잖았고 생각도 깊었죠. 단양이라면 거기가 태백산 지구니까 여기 지리산 지구와 똑같이 위험 지구로군요. 뭐 결국 그 일로 그렇게 밀린 것이겠죠. 권 서장이 침울하게 말했다. 대대적인 동계 토벌 작전을 개시한다 어쩐다 하는 소문인데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좌익들을 상대로 한 심리전만은 아닐 겁니다. 징병 의무제에 따른 징병 검사가 아마 곧 실시될 모양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병력 보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대대적인 작전이 가능하죠. 벌써 제주도 병력이 이동해서 지리산 일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좌익들은 겨울이라는 악조건에다가 증강된 병력의 공격을 받게 되면 오래 견디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겠군요. 제가 좀 피곤해서. 예, 가시죠. 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해서 그만. 두 사람은 경찰서 앞에서 헤어졌다. 김범우는 집으로 가면서 오래 견디지는 못할 겁니다. 한 권 서장의 말이 곱씹히고 있었다. 그럼 영상진이고 안창민이고 이번 겨울에 죽어가게 될 거란 말인가? 만약 그들이 죽으면 김범우는 소름이 끼치는 걸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염상군은 그들이 타방에서 나와 헤어질 때까지 가게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김범우 저것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는디 백남식이 그 빙신이 필경 김범우 수에 놀아나쁜 것일기요. 김범우 저것이 눈치 빠르고 대글박 핑핑 돌아가는 백일신디 백남식 지가 소리나 빠락빠락 지르고 주먹질이나 헐지 알았지. 김범우 저것을 어찌 다룰 것이오. 나만 헛질할 한 것이지. 김범우 저것이 틀림없이 송승호 그놈을 끼고 있을겨. 그걸 안 하면 머리카락 빼갖고 지 군영에 도로 박을 손승호 그 촌놈이 어디 가서 멀무금쇼 요리 오래 전디겠어. 나가 저놈 뒤를 볼봐 서울로 치고 올라가 불어? 염상군은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았다. 염상군은 차부에 배치해 놓은 부하한테서 김범우가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이다.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손승호가 김범우한테 피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래서 바로 백남식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마침내 자기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김범우는 미꾸라지처럼 백남식의 소나기를 빠져나가고 만 것이다. 어이 담배 한 갑 내. 염상구가 소리치며 팔을 뒤로 뻗쳤고 주인 여자가 서두르는 몸짓으로 담배를 가져다가 그 손에 쥐어주었다. 염상구는 돈도 안 내고 가게 문을 밀치고 나갔다. 썩을 놈! 지리산 호랭이는 뭘 먹고 사는 거? 두꺼운 입술을 오므려 붙이며 주인 여자가 눈을 째지라고 흘겨댔다. 별들이 초롱초롱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담을 넘었다. 짙게 드리운 어둠 속 어디에선가 벌레 우는 소리가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두 그림자가 어둠을 헤치며 뒤란을 돌아가고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가 처마 밑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가까이서 아기 우는 소리가 가라앉다. 그림자가 토방으로 성큼성큼 올라섰다. 그림자 하나가 왼쪽 방을 손가락질했다. 다른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그림자가 마루로 올라섰다. 마루가 가늘게 신음했다. 두 그림자가 다급하게 벽으로 붙어섰다. 거구, 니기요!
겁에 들린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벽에 붙은 두 그림자가 꼼짝을 하지 않았다. 그거 바깥에 누구냐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커졌다. 네가 저 놓친내 맡아라. 그림자 하나가 성급하게 속삭였다. 어저께라 다른 그림자가 빠르게 물었다. 가서 주둥이 틀어막아. 그때였다. 상구야, 일나그라. 늙은 여자의 통곡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와 함께 두 그림자가 방문 하나씩을 걷어찼다. 그리고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어둠을 찢어댄 총소리가 이내 뚝 끊어졌다. 여자의 방문을 걷어찼던 그림자가 허둥지둥 옆방으로 옮겨갔다. 어둠에 익은 그의 눈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금방 들어왔다. 성님, 정신 차리시오. 그는 문 가까이에 쓰러진 사람을 흔들었다. 저놈의 꼬꾸라 짐승으로 나를 쐈다. 저놈의 뒤졌을게 인자 되었다. 성님, 싹이 일어나시오. 그 총소리 냈은 게 순사들이 금방 쫓아올 것이구만요. 그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가슴을 맞았을게. 니나가 나 좀 더 갖고. 그가 몸을 떠받쳤지만 쓰러진 사람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숨을 헉헉댔다. 금혜성님, 기운 차리시오. 한창민 동무 생각하고 기운만 차리면 사요. 엎으시오. 일로 엎으시오. 아이고. 그는 총 두 자루를 한쪽 어깨에 몰아서 맨 채 총 맞은 사람을 들쳐 업었다. 그리고 고사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벽에 붙어서서 밖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호산댁은 그림자가 사립을 나가는 것을 보고야 아들 방으로 내달았다. 등잔불을 밝히자 배를 움켜잡은 아들이 모로 쓰러져 있었다. 상구야, 상구야. 호산댁은 아들에게로 달려들었다. 여기. 호산댁은 질겁을 했다. 배를 움켜잡고 있는 아들의 두 손은 피범벅이었고 방바닥에도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엄니, 마당에다 싸게 불 피우시오. 불. 군인들이 여건지 알게 싸게 마당에 불 피우시오. 눈을 치뜬 염상구가 바득바득 이빨을 갈며 말했다. 있냐? 알았어. 호산댁은 맨발로 마루를 뛰어내려 헛간으로 달려갔다. 집단을 하나름 안고 나와 마당 가운데다 내던졌다. 그리고 아들 방으로 뛰어들어 성냥을 가지고 나왔다. 그의 동작은 번개치듯이 빨랐다. 집단에 불이 붙으며 마당이 금방 환해졌다. 호산댁은 연방 집단을 날라다가 불길을 키우고 있었다. 염상구는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당의 불길이 방에까지 미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문이 박살나면서 잠이 깬 그는 머리맡에 권총을 집어들었고 눈에서 불이 번쩍 튀는 것을 느끼며 그림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또 하나가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손에 권총이 들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배가 찢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손에 권총만 들려있으면 새로 들어온 놈을 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를 권총을 찾아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상대방이 먼저 총질을 해버릴 것이었다. 죽은 듯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배를 움켜잡은 채 신음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이빨을 응등 물었던 것이다. 여럿이서 뛰는 구두발 소리가 고사틀 울려왔다. 집단을 풀어 거센 불길 속에 던지고 있던 호산댁은 사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여그. 무슨 일이야, 무슨 일? 군인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우리 아들이 청년단 감찰부장 염상구요. 총 맞고 방에 나자빠져 있은게 자기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호산댁은 방을 가리키고 군인들을 쳐다보고 하며 정신이 없었다. 야, 너희들 4명 부상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기고. 강상사가 신속하게 부하들을 지목하고는 아주머니, 그놈들이 몇이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호산댁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둘이었는데 저 산을 탔고 재라. 호산댁은 어둠 속에 가뭇없이 묻힌 부용산 쪽을 손가락질하고는 불이 나게 돌아섰다. 강동기는 부용산 자락을 타고 홍태거리께의 뒷선에 이르러 뒤따라오는 총소리를 들었다. 총소리를 듣게 되자 새로운 기운으로 어둠을 헤쳐나갔다. 등에 업힌 형은 부용산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숨이 끊어졌다. 나가 이리 죽을란 거이 아닌디. 대장님한테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땅이 끌어당기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편히 누워 죽으려는 것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자기를 버려두고 가라는 뜻이었을까? 숨을 거두기 직전에 형은 이상스런 소리를 내며 버둥거렸다. 마음은 유로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숨을 거두자 한결 무거워진 형을 다시 업은 강동기는 눈을 부릅뜨며 유로 쪽으로만 길을 쓰며 걸었다. 혁명 전사에게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투쟁 외에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동지의 목숨은 바로 내 목숨이므로 서로서로 아끼고 받들어 동지애를 키워야 한다. 평소에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다투는 것, 뒤에서 흉보고 헐뜯는 것, 특히 투쟁 중에 전사한 동지를 적진에 버리고 오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전사한 동지의 시체는 반드시 옮겨다가 우리 손으로 장사 지내야 한다. 만약 거리상으로 너무 멀거나 적의 추격이 다급한 경우 같은 때는 적당한 자리를 골라 매장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는 총을 내 생명과 똑같이 귀하게 보존해야 한다. 평소에 총을 함부로 다루는 것, 총을 잃어버리는 것, 특히 자기 총이 아니라고 적진에 총을 버리는 것, 이런 것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총을 적에게 한 자루 넘겨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네 자루를 넘겨주는 것이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적은 전부가 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우린 반의 반 정도밖에 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염상진 대장이 학습 때마다 강조한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이 아니었더라도 강동기는 형의 시체를 차마 적진에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시체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형은 보나마나 또 거적 위에 눕혀져 역 앞마당이나 장터거리 빈터에서 며칠이고 구경거리가 될 거였다. 그건 형을 2번 죽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형수에게 그 꼴을 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지공리에 이르렀을 즈음에야 뒤를 쫓아오던 총소리가 사라졌다. 총소리가 들리지 않자 강동기는 몸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시체의 무게에 눌리며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맥질되어 있었고 목이 찢어지는 것처럼 갈증이 심했다. 그는 물소리를 따라 엉금엉금 기었다. 자신이 주저앉은 것은 총소리가 그쳐서가 아니라 물소리를 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개울에 얼굴을 받고 물을 들이켰다.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을 들이켜고 나서야 그는 긴 숨을 토해냈다. 비로소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그는 무심결에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러나 쌈지가 잡히는 순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야간 활동 시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를 죽여주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담배를 잡는 그 손가락을 깨물어라. 피가 나도록 깨물어라. 그리고 또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추격을 당하면서 총소리가 그쳤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 방심하고 쉬는 사이에 적에게 포위당하거나 기습당한다. 완전한 안전지대에 들어서기 전에는 계속 걸어야 한다. 5분 쉬는 동안 적은 코앞으로 들이닥친다. 강동기는 벌떡 일어섰다. 안전지대까지는 아직 멀었다. 산을 2개는 더 돌아야 했다. 그는 벌써 뻣뻣한 느낌뿐인 형을 들쳐업었다. 그가 백동마을의 임시초소에 다다른 것은 닭이 울고도 한참이 지난 날이 희번하게 밝아올 무렵이었다. 누구냐? 서라! 까마고! 강동기는 있는 힘을 다 짜내 암호를 대고는 혀를 빼문 채 피그르르 쓰러져 버렸다. 그의 등에서 시체가 먼저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호산댁은 병원 진찰실 구석에 조그맣게 웅성거리고 앉아 있었다. 밤새워 한 수술이 진작 끝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호산댁은 한자리를 그렇게 줄기차게 지키고 있었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는 했지만 아들은 아직 정신이 깨나지 않고 있는데 호산댁으로서는 발을 한 걸음도 병원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었다. 정신이 든 아들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병원을 뜨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가서 아침 잡수고 오세요. 간호원이 소독기를 들여다보고 돌아서다가 말했다. 일 없어. 호산댁은 마룻바닥만 내려다본 채 대꾸했다. 다녀오셔도 상관없어요. 깨나려면 아직도 한참 걸릴 거니까요. 일 없다니까. 참,
그럼 여기서 저하고 함께 식사를 좀 하세요. 나 배 하나도 안 고프시. 말이나 씹혀서 하지 말소. 간호원은 그만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신령님이 살피시니라고 총알이 창시야 나은 건드리고 피해갔지. 저것이 어떤 자석인디. 저것을 뺐을 적에 희한한 도야지 꿈을 꿨는디. 그것이 어디 예사 꿈이 간디? 자석 많이 낳고 묵을 것 안기롭게 부자로 살 길몽 중에 길몽이었지. 어디 그분이 간디. 껌뱅이 도야지도 태몽으로 치는디 거기다가 희한한 도야지가 아니었는가. 그것이 유명하게도 된다는 뜻인데 신령님이 태워준 그런 기맥힌 태몽 타고난 내 자석을 총알이 어찌암 해갈 것이요. 아직 장계도 못 가고 태몽대로 되자면 당하당하 멀었는데 총알이 지가 안 피해가고 어쩌겠어. 호선댁은 수십 번 되풀이한 생각을 또 하고 있었다. 총알이 왼쪽 옆구리를 뚫고 나갔는데 다행히 내장은 하나도 다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수술을 끝내고 난 의사가 말했다. 호선댁은 그 아슬아슬함에 한동안 진저리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총알이 한두치 더 안쪽으로 박히고 내장을 상하게 했더라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벌떡거리고 전신으로 찬바람이 휘돌았다. 그러다가 문득 태몽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 아슬아슬함은 요행수가 아니라 신령님의 보살핌이라고 여겨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예, 그려도 저것이 시상을 헛살은 것이 아니요. 청년당이란 것이 순전하니 왈패들 못자리판이고 사람 못될 것들 집합선지 알았던마. 요번 참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요. 지금 오야붕이 총 맞았다니까. 그 밤중에 펄대맨키로 매든 것 하고 피가 모질랜다니까 니도 나도 폴 걷어붙이고 서로 피 뽑겠다고 나서는데 그 젊은 것들이 그런 의리 안 보였으면서 수술이 어찌 됐을 것이요. 젊은 것들 의리도 고맙지만 다 지가 이심사게 오야붕 노릇 했으니까 밑에서도 그런 의리 부리는 건 아니겠어. 항시 불화로 옆에 둔 아그맨기로 물가에 세운 철없는 아그들 같은 막 다 지 앞감당 야물딱지게 허감스러 또록또록하니 산 것이란께. 염상구가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민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외서댁이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군인과 경찰들에게 외서댁은 속꽃바람으로 끌려나왔고 집안을 샅샅이 뒤짐당해야 했다. 네 남편 강동식이 어딨어? 무슨 소리다요. 그림자도 안 비쳤는디라. 외서댁은 눈물이 배도록 눈이 부신 전집 불빛이 쏟아지는 속에서 한사코 배를 가리려고 애썼다.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만삭의 배는 속꽃바람이라 하나도 감춰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 새끼가 초저녁에 여기 왔었지. 아니구마이라. 아니여라. 외서댁은 머리까지 회회 저었다. 바른 대로 말해. 당하기 전에. 어떤 손이 머리채를 낚아챘다. 그 남정네 본지가 원재라구라. 안 왔은 게 안 왔다고 하는데 왜 이랬었어. 외서댁의 목소리가 메어들었다. 그 새끼가 틀림없겠지. 손이 외서댁의 머리채를 놓으며 누구에겐가 말했다. 염상구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강동식이라고 했다니까 틀림없겠지. 여기 발길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글쎄, 염상구는 총상이 어느 정도인가? 살아날 가망은 있는가? 배 맞은 모양인데 두고 봐야지. 근데 그 여기다 2명 잠복시키면 어떨까? 어? 만일을 위해서. 그게 좋겠군. 그리 어세. 남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총을 겨누고 있는 두 사람을 밖에다 둔 외서댁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가 밤새도록 되풀이한 소리는 제발 오지 마시오. 뒤져불어라. 뒤져불어라. 두 가지였다. 날이 밝아 나가 보니 잠복했던 사람들은 떠나고 없었다. 외서댁은 마음 같아서는 병원 쪽으로 직접 나가 수소문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흉거리가 분명한 불어오른 배로 읍내 걸음을 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동서를 찾아갔다. 할머니라 핑하니 댕겨오제라. 외서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영댁은 흔쾌하게 대답하고는 참말로 시아주버니가 지일이시오.
성님 원수 갚음하려고 그놈을 쏴 제낀 것인데 서럽고 기맥힌 꼴 당했더락도 그런 장원 남편 매셨으니 성님이서 얼마나 좋겠소. 시상에나 거그 읍내 암통이 얼마나 험한지 다 암수롱도 원수 갚음하려고 뛰들었으니 시아주버니가 지일이시오. 탐복을 거듭했다. 그러나 동서가 가지고 온 소식은 외소댁의 무릎을 꺾이게 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은밀하게 전해진 소식에 외소댁은 혼절을 하고 말았다. 김범우는 긴 나무 의자에 앉아 기차표를 만지작거리며 아낙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쩌 그럼 배돼지에다 총을 맞고도 안 뒤지고 살아났을 거에? 금매 원체로 악한 인종이 명이 찔긴 법이란께로 그것이 한 방이 아니라 시방을 맞고도 살아날 인종 아니더라고. 아니지. 그 병원 원장님이 원체로 기술이 좋아놓은 게 그 인종을 살려낸 것이네. 그 장순경인가 뭔가는 시방을 맞았는데도 살려내는 판인데 그까짓 거 한 방짜리야 식은죽 먹기 아니겠어? 오려 그 말이 오려. 그 인종이 살아난 것은 그 고진인 원장님 덕이시. 그 원장님은 너무 고진이라서 탈이란께. 염가고 장순경이고 그런 인종들한테는 기술을 써도 쪽간성만 쓰고 말아였는디 한 판이 살려놓은께로 씌어녀지려고 얻은 우리들 속이 요리 되갱기는 것 아니겠는가? 뭐다 누가 듣겠네 왜? 말을 참던지 소리를 살살 내던지 어서. 나가 못할 말 하건디 바로 뚫린 입 갖고 말이야 바로 해야지. 바른 말하고 살 시상이 아닌 게 흐는 소리시. 좌우당간에 요번 일로 땅치고 통곡할 사람은 원수갑자고 총질한 그 남동네하고 영가논 새끼벤 그 사람 마누레 둘이여. 우리하다 배불른 소리 하는 것이고. 그리 따지자면 그렇지. 근데 술도가집 일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 뒷소식은 누가 들었는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니까 안직 알 사람이 있겠다고. 다 살인 죄인으로 몰아때려 넘게 뿌렸으니 그 사람들 어찌 될랐는고. 살인죄인이야 재판 받아보나 마나 사형당한다고 하던디. 그 12사람이 싹 다 사형받을란가? 그 무슨 미친 소리여. 아무리 시상이 있는 놈들 찾이고 저그들 마음대로 헌다여도 어저 그럼 한 몫이모고 12몫이모고 바꾼단가. 누가 한단가? 부자 한 몫이하고 자긴 12몫이하고 착 바꿀란지? 자긴들 기분질러 놀라고 그리 흘런지도 누가 한단가? 그 말 듣고 본 게 그럴만도 하시? 그러면 그 사람들 어쩔까? 죽어야지 어째. 애초에 자기인 신세가 죄인께로. 참말로 더러운 놈의 시상이요. 순천행 개찰이요. 순천행. 발 뒤꿈치를 세운 데다 목까지 잡아내린 여건이 대합실을 휘둘러 보며 외치고 있었다. 김범우는 나무 의자를 등으로 밀며 일어섰다. 4명의 아낙네들은 언제 그런 얘기들을 했느냐 싶게 빠른 몸놀림으로 그를 앞질러 갔다. 보통이를 하나씩 든 가난한 입성들이었다. 김범우도 누구보다 빠르게 염상구가 당한 소식을 알았던 것이다. 아버지 문안으로 매일 병원에 드나들며 그의 회복 상태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김범우는 한 번도 그의 병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별로 내키지 않은 일인데다가 그의 병실 앞에는 인상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둘씩 서 있었던 것이다. 무슨 장안이라다 당했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군요. 병원 분위기 생각해서라도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는 전 원장의 말이었다. 퇴원을 하게 되면 그가 더 열렬한 반공주의자가 되리라는 점만은 명백했다. 선우진이나 서북 청년 단원들처럼. 김범우는 씁쓸해하게 웃으며 기차에 올랐다. 법일 스님은 퇴원해 있었다. 그러나 엎드린 채로 김범우를 맞았다. 김범우가 서울에서 받은 편지에는 집행유예로 나와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직도 불편하신 모양인데 어디가... 김범우는 법일 스님의 어깨를 살피며 물었다. 다 나았어요. 지금 3살이 돋아나면서 아무는 상태니까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의사 선생께서 어찌나 당부신지 이렇게 지내고 있지요. 이것도 득도 고행 방법 중에 하나가 될 만하군요. 법일 스님은 전보다 많이 상한 얼굴에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엎드려 지내는 고통스러움에 대한 우회적 표현인 것을 김범우는 알아들었다. 혹시 둔부에 이상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리 됐어요. 그 무지스런 사람들이 터진 데가 아물만 하면 때려서 터쳐놓고 아물만 하면 또 때려서 터치고 하는 데다 날이 더워놓으니 그 자리가 덧나고 골물 수밖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느새 발이라는 놈이 쉬를 깔겼는지 썩어 들어가는 살 속에 구더기가 끓기 시작한 것이지요.
의사 선생 말씀으로는 살이 깊어서 그런다는데 이번에 내가 구더기들한테 생전 처음으로 그야말로 육보시를 한 셈이지요. 그거 참 큰 고생하셨군요. 어깨는 어찌 되셨습니까? 허벅지나 팔을 동여맨 붕대 속에서 구더기를 파내야 했던 버마 전선의 부상자들을 김범우는 떠올렸다. 어깨야 더 부러뜨리지 않았으니까 저절로 치료가 됐지요. 법일 스님이 스산한 느낌의 웃음을 지었다. 집행유예라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그렇게라도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이면 다 죄가 되는 이런 아수라 지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관직을 탐할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라고 기분이 나쁠 것도 없지요. 사찰일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거칠 문제도 종교가 타락하면 자체의 자율적인 법을 버리고 세간법을 이용하거나 의탁하게 되는 법입니다.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그 모양인데 서답을 자긴들에게 그냥 넘겨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엄연한 죄인이니 더 이상 불문에 머무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불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범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여자아이가 과일을 내왔다. 이것 좀 드시지요. 손님이 사오신 걸로 손님 대접을 하는 모양입니다. 법일 스님이 과일 접시를 김범우 앞으로 밀어놓으며 또 스산하게 웃었다. 아무래도 그분들 처사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어차피 불문은 떠나야 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보도연맹인가 어딘가 가입하라고 저리도 강압이니 그런 곳에 가입한 몸으로 가사장삼이야 거칠 수 없는 노릇 아닌가요? 아니 스님한테도 말입니까? 김범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승호가 서울로 떠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다시 실감하는 기분이었다. 집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자들만 잡자는 것이 아니라 성가신 존재들까지 잡자는 목적하에 만든 법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 혜택이 올 수밖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 발설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와 가까운 신도 한 분이 비용을 대겠으니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권하는데 패도 되고 어찌해야 좋을는지. 스님 떠나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불문도 떠나신 마당에 여기 더 머무실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압 때문이라 하더라도 일단 거기 가입하시게 되면 공산주의자를 자인한 결과가 되고 그 다음부터 가해지는 정치 보복은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나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법일 스님은 왼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힘겹게 몸을 옆으로 뒤척였다. 그 얼굴에 고통스러워하는 빛이 역연하게 드러났다. 엎드려 있자니까 허리가 많이 아픈 모양이었다. 약손군과는 친구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법일 스님은 고통을 감추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예,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스님 덕분에 아주 좋은 선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요. 그 사람 참 바르고 똑똑하지. 법일 스님은 회상적인 얼굴이 되었다. 예, 식견이 남다르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선 의식적인 것처럼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범우는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해왔던 점을 털어놓았다. 그렇던가요? 아마 그랬을 것이요. 자, 과일 좀 들어요. 법일 스님은 사과 한쪽을 조금 깨물어 천천히 씹으며 무슨 생각인가 잠겨있더니 요즘 방식으로 두 쪽으로만 편가르기를 하자면 그 사람도 천생 공산주의자일 밖에 없지요. 허나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뭐라고 해야 할까? 민족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학생 때부터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대단했고 사상 서적도 많이 읽었고 웅변도 잘했는가 하면 글재주도 상당했지요. 그런 생각이나 타능함이 대학 공부를 거치면서 더 깊고 넓어졌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래, 해방 전해에 공산주의자로 몰려 징역을 살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바로 고향 강진으로 가서 젊은이들을 모아 자치대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민족 반역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전체 주민들의 비밀 투표 결과 제일 악하게 굴었던 두 사람을 죽였지요.
그런데 그게 군정이 실시되면서 친일 반역자들이 다시 득세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 죽이려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몸을 피할 도리밖에 없게 된 게지요. 그런 과거를 그 사람이 입에 올리게 좋아할 리 있겠어요. 그 사람이 기자 생활을 하는 건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나 아주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힘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바르게 지켜지게 될 테니까 말이요. 김범우는 미루어둔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실은 제가 이 선배님 알선으로 통신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2-3달 됐습니다. 아니, 어찌된 연구로요? 법일 스님이 사뭇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예, 서울에 가서 보니 다 늦은 공부에 애착을 가질 분위기도 아니고 저 자신도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기자생활 같은 걸 통해서 현실 속에서 뭔가 바른 것을 찾고 뭔가 실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선배님한테 자리를 부탁했던 겁니다. 그리 되었군요. 아주 잘된 일인 것 같군요. 공부는 아무 데서나 책으로 하는 것이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법일 스님은 예상외로 반가워했다. 김범우는 그 반응에서 아버지에게 감추고 있는 죄의식을 다소나마 씻어내고 있었다. 4. 태백산맥에 내린 소계령. 강원도의 산들은 전라도의 산들과는 사뭇 달랐다. 전라도의 산들이 나직하면서 둥그스름한 모양새로 유연하게 흐르며 이어지는 것에 비해 강원도의 산들은 드높으면서 날이 선 모양새로 억세게 각을 이루며 솟구치고 있었다. 전라도의 산들은 평야를 거느리고 멀리 풍경으로 잡히는 데 비해 강원도의 산들은 평야를 제 몸으로 다 차지하고 앉아 바로 눈앞을 가로막았다. 전라도의 산들이 부드럽게 출렁거리는 물결이라면 강원도의 산들은 폭풍을 타고 내달아오는 겹겹의 성난 파도였다. 심재모는 살이 많은 전라도의 산에서는 푸근한 친근감을 느꼈지만 뼈가 많은 강원도의 산에서는 살벌한 위압감을 느꼈다.